안녕하세요. 대장학문 전문병원 대양병원의 외과부장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을 방문하는 치료 환자들을 보면 치료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고 궁금한 것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치료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문의 대략적인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항문은 소화기관의 마지막 부분으로 직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문은 안쪽부터 점막, 내괄약근, 외괄약근의 층으로 구성되고 점막층과 내괄약근 사이 공간을 점막 하층이라 하고 내괄약근과 외괄약근 사이 공간을 괄약근간 공간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항문의 모식도들은 항문을 약 3-4cm 길이의 원통형 구조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원통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문관이라고도 부르며 항문관의 길이는 괄약근이 분포하는 범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치료는 항문샘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데 항문샘은 주로 점막 하층에서 괄약근간 공간에 위치하며 사람마다 약 10여 개의 분비샘이 항문을 둘러싸고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문샘이 감염되면 농양이 되었다가 자연 배농 또는 수술적 배액 과정을 거쳐서 치료로 진행하게 됩니다. 치료는 수술적 치료 외에는 치료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치료는 내공과 외공, 이 둘 사이에 튜브 형태를 가진 치료관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내공은 항문관 안쪽, 점막 쪽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감염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면 대부분 항생제로 치료가 되는데 치료에서는 항생제를 쓰더라도 대장 내에 존재하는 세균이 내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항생제만으로는 감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아예 없애거나 내공을 폐쇄해서 세균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는 치료가 치료되지 않는 것입니다. 치료는 크게 단순 치료와 복잡 치료로 구분합니다. 학문적으로 단순 치료와 복잡 치료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지만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단순 치료는 치료의 형태가 단순해서 치료가 비교적 쉬운 경우, 복잡 치료는 치료의 형태가 복잡해서 치료가 어렵고 재발의 위험성이 상당한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치료는 치료 절개술로 합병증 없이 잘 치료되지만 복잡 치료의 경우는 변실금의 위험성이 있어서 단순 치료에서처럼 치료 절개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 치료의 경우에는 괄약근을 절단하지 않는 괄약근 보존 수술로 치료하게 됩니다. 치료 절개술은 외공을 통해 치료관의 경로를 따라 탐침을 넣어 내공으로 통과되도록 한 후에 피부에서 내공까지 탐침 사이에 있는 모든 조직을 절단하는 방법입니다. 수술 술기상 일부 괄약근의 손상을 동반하지만 수술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치료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매우 우수한 수술법입니다. 괄약근을 절단하면 변실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앞서 항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항문을 짧은 원통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항문관이라고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항문관은 괄약근이 분포하는 범위에 비례해서 그 길이가 결정되는 원통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괄약근을 일부 절단하더라도 남아있는 괄약근이 충분하다면 변실금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괄약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치료에서는 변실금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 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괄약근이 많이 포함된 복잡 치료에서는 치료에 포함된 괄약근에 비해 남아있는 괄약근이 적기 때문에 치료 절개술을 하게 되면 변실금의 위험성이 높아서 치료 절개술보다는 치료 효과가 떨어지지만 괄약근을 보존하는 괄약근 보존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 절개술이 괄약근의 일부를 절단해서 치료를 없애는 방법이라면 괄약근 보존 수술은 말 그대로 괄약근의 손상 없이 괄약근을 절단하지 않고 치료관이 폐쇄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치료관이 자연적인 치유 과정에 의해 폐쇄되기 위해서는 내공을 통한 감염의 유입을 차단해 주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피판술인데 점막이나 피부를 이용해서 내공을 막아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피판술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 잘 정립되어 있고 비교적 만족할 만한 치료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괄약근 보존 수술의 기준이 되는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술기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어서 보다 쉬운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내괄약근과 외괄약근을 박리해서
괄약근 사이 공간으로 치료관에 접근하여 치료관을 폐쇄하는 리프트 방법, 치료 내시경이나 레이저와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누관을 폐쇄시키는 방법, 생체에서 유래된 콜라겐이나 피브린 단백을 치료관에 주입해서 치료관을 폐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치료 수술에 특화된 장비나 소재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판술이나 이를 변형한 방법, 리프트와 같은 수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톤법은 히포크라테스 시대의 문헌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오래된 치료법입니다. 세톤법은 농양이나 농양을 동반한 치료에 주로 사용하는데 항문 피부 쪽에서 내공으로 배액관을 통과시킨 후 배액관의 양쪽 끝을 묶어서 빠지지 않도록 배액관을 걸어두는 방법입니다. 치료는 치료절개술이나 괄약근 보존 수술과 같이 치료를 없애거나 누관을 막는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는데 이러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누관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양이나 치료의 초기 단계에는 염증이 충분히 가라앉지 않아 누관이 잘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절개술이나 괄약근 보존 수술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세톤법은 이러한 초기 치료 상태에서 근본적 수술에 적합한 치료의 상태로 유도하는 중간 단계의 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톤을 거치한 후 6주 내지 8주가 경과하면 근본적 치료가 가능한 치료관이 형성됩니다. 이 시기에 치료절개술이나 괄약근 보존 수술과 같은 근본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을 추가하여야 치료의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세톤을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세톤을 거치한 후 약 2주 후부터 주기적으로 세톤을 조이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세톤을 조이게 되면 세톤에 포함된 괄약근이 세톤을 조이면서 발생하는 압력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절단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커팅 세톤 또는 절단 세톤이라고 합니다. 절단 세톤의 경우 추가적인 마취와 수술 없이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번에 걸쳐 세톤을 조여야 하고 세톤을 조일 때마다 통증을 동반하게 되고 의도하는 대로 괄약근이 절단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톤을 거치한 후 치료절개술을 하는 경우는 괄약근의 절단이 수반되기 때문에 괄약근 보존 수술이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말씀드린 절단 세톤의 경우 과거에는 괄약근 보존 수술로 분류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단계적으로 세톤을 조여 괄약근을 절단할 경우 절단된 괄약근이 주변 조직에 유착되어 괄약근이 절단되더라도 절단된 괄약근이 원래 위치에 고정될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괄약근을 끊더라도 괄약근이 원래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면 괄약근이 수축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는데 실제 비교 연구와 메타 분석을 통해서 치료절개술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괄약근 보존 수술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톤의 또 다른 방법으로 순수하게 배액관으로 장기간 거치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본 수술이 불가해서 농양이나 반복적인 염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배액관으로 느슨하게 거치해두는 경우를 드레인지 세톤 또는 배액 세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괄약근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괄약근은 보존되지만 치료도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괄약근 보존 수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치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치료의 형태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 수술 방법을 선택한다면 치료 수술 후에 변실금의 위험성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전문의에 의한 치료 수술은 변실금의 위험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